한 사내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등지고 서서 오싹하고도 처절한 눈빛으로 하늘을 노려보고 있었다. 묻는 듯 혹은 대답을 기다리는 듯 무언가를 받아들인 담담하고 당당함이 표정에 서려 있었다. 그의 손에 든 검고 푸르댕댕한 물체에서 빛이 반사되어 주변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자세히 보면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건 스페인 남아 380 권총이었다. 교도소 세탁실은 석양을 유일하게 감상할 수 있는 창문이었다. 떨어지는 해의 그림자가 새어 들어왔다. 조금씩 길어지는 창 그림자가 벽에 비치는데 어느 순간 다른 그림자와 만나 시계추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리듬에 맞춰 흔들리던 그림자의 정체는 매달린 사람의 다리였다. 후줄근한 모습의 젊은 여성이 사회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들어왔음에도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옆에 또 다른 여기자가 나지막하게 말을 건넸다. 부장님이 들어오래.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백을 자리에 놓고 일단 의자에 앉았다. 늘상 당연사라는 듯 무감동한 표정이었다. 그녀가 무감동하게 앉아 있었고 맞은편의 부장은 무심하게 바라보다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다. 야, 최소희. 황소고집 인정한다. 그래도 월급 받고 살면 기획이라도 올리고 기획회의하고 자, 견적 나오니까 그 아이템 가자. 이런 기본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기획서 올리면 다 캔슬하셨잖아요. 가시 돋친 부장의 말에 그녀는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건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부장님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럼 시키는 취재를 하면 되잖아. 왜? 네 맘대로 취재하고 다녀? 최소희 기자가 싸늘하게 바라보자 부장은 쩝하면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이내 연이어 지지 않겠다는 듯 말을 쏘아붙였다. 지금 몇 년째 신입 기자 위치인 거 알지? 지방 방송국에서 커리어 쌓고 올라온 기자들이 너보다 위라고. 관심 없습니다. 저 바빠요. 최소희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너 기자 최종 면접 때 했던 말 기억해? 그러자 최소희 기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기자는 개새끼입니다. 그 다음은 난 미친 개년이 될 겁니다. 좋아, 좋아. 부장은 감동이 밀려오는 듯 고개까지 흔들며 격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널 뽑았다고. 그러니까 재벌놈들 해외 비자금 추적하자고.
왜 교도소만 주구장창 다니면서 그 강간범들 취재만 하는 거냐고. 특히 그 박장충, 그 인간한테만 특히. 개년이 한번 물면 안 놓는 법이거든요. 그녀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듯 뒤돌아서서 부장실을 나가려고 몇 걸음 걸었다. 오늘부터 교도소 안 가도 돼. 박장충 죽었어. 최 기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듯 멈추었고 이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잠시 비틀대다 가까스로 뒤돌아섰다. 지금까지의 무감동하던 표정에서 놀람과 충격으로 두 눈이 커다랗게 변해 있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자살했대. 최 기자는 한참을 그 말을 되새기듯 그 자리에서 중얼거리다 뛰어나갔다. 투덜거리며 문을 닫은 부장은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말했다. 쟤는 참 엘리트 집안에 능력 좋고 배짱 좋고 외모 좋고. 근데 말을 안 듣네. 에휴, 국장은 지가 직접 말하지 왜 맨날 나한테만 시켜. 행정실 직원이 굉장히 곤란한 표정으로 최 기자와 마주하고 있었다. 이미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듯 직원 얼굴에는 피곤함까지 섞여 있었다. 시신 확인해야 돼. 안 돼.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박장충, 그 악마가 자살을 하겠니? 그 말에 동의하듯 잠깐 바라보다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난 몰라. 안 된다고. 나 3년 동안 접견하고 취재했어. 계속 이럴래? 상식이니까. 재소자 시신을 왜 민간인에게 공개하는데? 그때 행정실 문이 열리고 교정관이 들어와 두 사람이 목표인 듯 똑바로 다가왔다. 부소장님, 그러자 최 기자가 때를 만난 듯 목소리 톤을 높였다. 교정관은 그런 모습을 보며 다 안다는 듯 익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언론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 전달을 하면 의구심도 다 풀리는 거야. 내가 의구심을 계속 가지면 사람들도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가질 거야. 걔가 계속 짖으면 창문을 여는 법이라고. 교정관이 한 발 더 다가왔고 행정실 직원이 뒤로 한 걸음 빠지며 교정관과 최 기자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눈으로 대화하던 두 사람 중 최 기자가 히, 하고 웃었다. 촬영, 녹취 금지한다. 최 기자, 동의하지? 최 기자는 예쁘고 씩씩한 목소리로 네. 하고 외쳤다. 시신한 치실에서 시신을 바라보는 최 기자의 눈빛은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의 눈빛과는 많이 달랐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충격이 뒤섞인 복잡함이 보였고 그건 다가갈 수 없는 묘한 강렬함을 가지고 있었다. 옆에 있던 의사가 많이 긴장한 듯 계속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뭔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목을 스스로 매달 리가 없어. 누가 목을 매달 수도 있는 거죠? 제 소견은 자살로 판단합니다. 어제 와서 조사한 관할서 경찰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갔어요. 부검 안 하셨죠? 저 사회부 기자예요. 교살당한 시신이 시간차를 두고 자살로 위장하면 시신에 다른 흔적 남잖아요. 의사의 표정에서 이제는 곤란함과 동시에 불편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부검하셔야 돼요. 전 지시에 따를 뿐입니다. 그 악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런 악인이기에 절대 자살할 리 없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어차피 교도소가 아니라 나중에 병원으로 가실 거고 저는 완벽하게 의구심이 풀릴 때까지 끝까지 이거 팔 거예요.
펜은 메스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의사는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좌우로 돌렸다. 교살로 의심되는 이 시신 부분 부검해 주세요. 법의 부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살해당했다는 합리적 정황이 있어야 하고 유족동의 얻은 행정처리 다 끝나고 난 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과 이주나 걸리고요. 난 법무부 소속입니다. 법무부에 도전하지 마세요. 의사는 더 이상 상대하기 싫다는 듯 안치실을 나가버렸다. 최 기자의 아버지는 대기업 상근이사이다. 비록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세계적인 기업의 영향력은 어느 세계에서든 존재했다. 그것이 합법이든 혹은 불법이든 중요한 사회교환임에는 분명했다. 그녀와 관련된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1순위 이유였다. 최 기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자 어쩌면 그녀가 미친 개년이라 불릴 수 있던 환경적 요인이었다. 최 기자는 방금 의사가 거칠게 닫고 나간 문을 바라보며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대었다. 네, 교수님. 잘 지내셨죠? 점심을 먹은 후 아직 채 소화도 되지 않았을 시간. 뛰쳐나간 의사가 얼굴이 반쯤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잔잔한 미소를 보이며 있었다. 최 기자는 무감동한 표정으로 한쪽 벽에 서서 박장충 시신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의사는 옆에 있는 나이 지긋한 분을 보고 당황과 우려가 뒤섞인 말투로 말했다. 스승님, 여길 유족동이는 또 어떻게? 부검 시작해. 난 지켜보기만 할 테니. 의사가 한참을 바라보자 조용한 목소리로 이어서 말을 했다. 펜은 밀수보다 강하니까. 여전히 불이 밝혀져 있는 사무실. 언론사의 밤은 낮과 다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자 비로소 이곳에도 사람들이 빠져나가 보이지 않았다. 가장 구석진 자리. 최 기자가 여전히 앉아서 이제야 도착한 기다리고 있던 이메일을 확인했다. 2개의 부검 결과네. 그리고 최 기자는 자신의 두툼한 수첩을 펴고 넘기기 시작했다. 박장충을 취재한 기록들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나온 빈 백지에 날짜와 시간을 펜으로 적기 시작했다. 누군가 2번 죽인 거네.